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못하겠다. 북한 선박 무당 입항 국정조사도 못하겠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문을 열었던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도 안개 속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가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친일 공방이 뜨겁습니다. 조국 수석의 SNS 글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정치와우장용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과 함께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오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먼저 오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또 결국 그 제자리 걸음을 걸은 것 같습니다. 가장 여당으로서 안타까운 점, 답답한 점은 뭡니까? 오늘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89일째입니다. 네. 아마 역대 이제 이틀만 있으면은 두 번째 최장기 처리 못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무역 경제 보복에 여러 가지 내수 또 국제 경기 악화에 의해서 빨리 좀 이 추경 문제가 처리돼 가지고 그런 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또 한 목소리로 일본에 좀 대응하기를 원하는데 네. 국회가 이 문턱을 넘고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송구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은 뭐 원내대표 지내셨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내려놓으신 지 2달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이런 국회 상황을 보면 밖에서 보시기에도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냐 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둘 중에 하나는 받아라 이게 지금 야당의 요구고 민주당에서는 빨리 추경 처리부터 하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여당은 추경은 추경이고 현안은 현안이다. 네. 그러니까 추경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논의하자 이제 이런 입장인데 네.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킬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당이 꼭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것과 연계를 시켜서 네. 그나마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네. 89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역대 그 최장 수준인데 이런 수준을 빨리 이런 상황을 풀어야 될 최종 책임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 정부 여당이 국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해임 건의안 정도는 표결은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저는 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해임 건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보고하고 표결을 정정당당하게 응하고 절차대로 지키자는 말씀. 그거 하고 그거 응하면서 추경하겠다고 하면 빨리 추경도 이번 주 안에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국정조사나 지금 야당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정부에서나 청와대에서나 이걸 뭐 강제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해임 건의안 뭐 찬성이 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동안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다가 그다음에 경제실정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다가 계속 조건이 바뀌어 그다음에 왔다는 이제 거죠. 계속 지금 네.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국정조사 목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하는 그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추가적인 요구가 나오니까 이게 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호랑이한테 결국은 팔다리 다 빼앗긴 그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그래서 최소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2개 특위 연장 부분과 그다음에 그 경제 토론회를 하자까지 우리가 명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말로 마침 일본의 그런 경제 보복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치권도 똘똘 뭉쳐라라고 요구하는 그 이상의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그냥 추경과 목선 국정조사하고 연관이 직접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그 국민의 어떤 다수의 압도적인 그 다수의 요구사항은 요구사항대로 이 부분 깔끔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추경을 그냥 조건 없이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는 그동안은 또 여당에서는 남대로 그런 성의를 보여왔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라도 원포인트를 열어서 그동안 법안 처리해가지고 지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다 해야죠. 의원들이 그 고생해서 법안 심사를 해놨는데 그다음에 추경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심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처리를 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금방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팩트, 뭐 처리 사과, 그다음에 경제청문회 하면 금방 해줄 것처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거니까 이게 또 뭔 일이냐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러한 거리가 사실 안 생겼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당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이라는 계속 사건이 생기거든요. 네. 생기면 야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걸 과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추경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국회 2번 열어서 빨리 처리하고 수요일날까지 매듭 지차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좀 대승적인 큰 결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쭉 그 통계를 봤더니 2008년도에 수류탄 투척 사건, 2009년도에 민간인 월북 사건, 그다음에 2011년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우리 국민이 다 아는 노크 기순.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이 그 GOP까지 와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국정조사를 했습니까? 장관 해임안 건의안을 논의를 했습니까? 더구나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사건 가지고도 이런 안보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은 이런 전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추경과 무관하기도 하지만 전례와 비교해서도 너무나 이것은 무리한 요구를 야당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선례를 만들면 앞으로 작은 안보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국정조사하자, 또 장관 해임하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확고한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이제 지금 사실 추경이 이 민생 추경 아닙니까? 네. 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루빨리 좀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장관 해임 건의안은 사실 쉽게 제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헌법에 분명히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제재권 3분의 1 이상으로 네. 요구를 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자체까지를 막는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표결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찬반 토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야 이거는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저는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해임 건의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도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추경도 처리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당 원내대표 만난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죠. 취임한 이후에 뭘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어디 인사 다니는 것도 못 해가지고. 송구한 표정을 짓고 하죠. 예, 딱 봐도 지금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특히 좀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 잡은 것도 사실 조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개특위 위원장, 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이거 자리 하나 주면서 가져온 건데 이게 또다시 조건이 붙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한국당 스스로 추경안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 강대강 대치를 원하면 선택 수단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확고하게 표명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선택 수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그동안 본인이 얼마만큼 이 상황을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인내의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본인이 네. 이제 말문을 좀 열기 시작했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속내를 좀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계속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런 51% 이상만 가져가면 이게 사실은 얻어가는 제대로 된 협상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너무나 지금 답답하기 그지 없어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뭐 선택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겠다, 법대로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지금 이 추경 문제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호소하겠다, 절박하다, 빨리 처리해달라 이 입장은 국민들 여론에 힘입어서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가령 지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또는 폭력 혐의로 해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지금 조사를 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사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모두가 임해서 국민들한테 정치권이 애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도 것이고요. 하나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죠. 예, 사실. 그다음에 이제 8월 말까지 연장을 해놓은 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이 특위를 내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넘겨준 기간을 거죠. 연장하고 위원장도 준 거란 말입니다. 사개특위를. 근데 우리로서는 결국은 그 문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특위 안에서 논의에 이제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의사 처리를 좀 빨리 서두르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가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협상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협상의 단계를 뭐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박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느끼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 그런데요. 네. 저는 이 대표님이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는 항상 답답합니까? 예, 항상 답답하죠. 그게 당연한 거다. 예, 네. 사리가 많이 생깁니다. 사리가 생기죠. 저도 원내대표 마치고 대상포진 걸렸습니다. 아이 그러셨군요. 예. 네. 근데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특히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국민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네. 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고수하면서 나의 길을 가겠다. 이거 하고 네. 좀 양보하면서도 추경을 통과시키는 거 하고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저는 지금 추경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해임 건의안 표결만 만약에 해주면은 이건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양보를 해서라도 네. 지난번까지 갔는데 또 양보한다. 자존심 상하시겠죠. 그러나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대표님 뭐 저도 몇 달간 일을 같이 해봤는데 네.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의사결정하실 때 조금 나라 일 그리고 국회에서의 성과물을 내는데 조금 더 의사결정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지금은 어디에 중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솔직히 당리당략에 더 큰 관심이 있죠. 한국당의 이익에 더 예, 관심이 예. 많으신 것 예, 같다. 예, 예.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달라 예, 라는 예, 말씀을 예.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께서 예, 주셨습니다. 예. 자,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논쟁거리가 바로 친일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야가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부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국민이 퇴장시킬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실상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선언을 했습니다. 반일 선동에 기대어 상황을 호도하고 면피를 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의 앞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 한일전에서 한국당이 백태클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백태클이 이제 뭐 뒤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말 뜻을 보면 실제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기 편을 향해서 태클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이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저런 말씀은 크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그 청와대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고 네. 이 신친일, 뭐 애국 뭐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대일 관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제로 번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좀 달리 판단하는 야당의 생각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 회담 저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서 그럼 도대체 야당 너희들이 생각하는 해법이 뭐냐 충분히 들어봐서 그럼 야당 말 중에 경청할 만한 것은 일부 경청하고 네. 또 여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당이 밖으로는 저는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지만 전 물밑대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그럼 강성 대화를 유관적으로 하면 야당에서는 왜 강성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냐도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싸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강운 양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물밑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각자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설명하고 공유하고 설득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작업에 지금 도움 안 된다. 그 도움 안 되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게 비난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죽자 살자 싸워도 지금 들뚱말뚱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는 100% 동감하면서도 좀 여당의 소통 노력 이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또 야당 탓을 한다, 이 프레임 씌우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에서 저는 이제 얘기하시겠어요? 오히려 나경원 대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모든 것을 기승전 총선 이렇게 저는 오히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이것의 유불리를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나 대표가 너무 그 부분에 얽매여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이제 김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국민은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그 해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일본이나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런 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런 그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라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발언이나 또 더구나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그 소재 부품 산업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보면 참 우습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제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보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 정부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라면 저는 100번 저희도 그럼 수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뭔가 여기에 비협조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고려한 그런 프레임으로만 가져간다면 그건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표현, 신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딱 눈높이에 맞는 지금은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 정부와 함께 힘을 합해서 당연한 원보이스를 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고 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꼭 일마저도 협조를 안 한 거에 대한 그런 준엄한 문제제기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한 네. 한 목소리가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특히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대일에 관한 여러 가지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네. 그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근데 워낙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네. 그 중에
저는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봅니다. 있다면 예. 경청해야 그리고 된다. 네. 경청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네, 야당의 그런 반대하려고 하는 욕구를 꺾는 그런 역할도 그런 상황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님 지금 조국 수석 지금 계속해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한 열흘 동안 40여 건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조국 수석의 SNS 글을 올리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이냐 매국이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조국 수석의 직책은 민정수석이거든요. 네.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사정업무 담당입니다. 네. 그런데 외교안보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분이 만약 외교안보 수석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외교안보 수석의 영역을 첫째는 침범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본인이 저는 뭐 아무리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안보 수석보다는 못하겠지요. 전문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청와대의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국 수석이 그렇게 SNS에 표현을 하면 아 이건 대통령의 생각을 대신 옮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조국 수석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SNS를 합니다마는 SNS에 글을 한번 올리려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고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는 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그 시간에 저는 사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수석이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까지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은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또 본인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스탠스,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김관영 의원님의 말씀, 이 민정수석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좀 빠뜨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공적인 업무로서 그런 자기 입장을 공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네. 밝힌 것인데 그래서 그런 고위공직자가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게 맞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왜 그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업무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이 일이 왜 시작됐습니까? 우리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때는 이 판결을 소위 사법농단에 의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번에 대법원이 그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엄연하게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3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본인은 청와대에서 이 사법개혁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은 우리 사법부의 최고 권위기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업무 연관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박근혜 정부는 다르게 이런 3권 분립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이고 그 대통령의 참모로서 네. 그런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론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또 일부 그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옳다 그러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를 해요.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의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우리 대법원이 판결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발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야당들에서도 좀 그렇고요. 이게 편가르기를 한다. 너무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는 거 아니냐. 이분법적인 사고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은 여야건 다 그건 존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있나요? 야당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결국은 이 대법원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온도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재판이라도 미뤄오면서 상황 관리를 했는데 이 정부가 그런 걸 못하느냐,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일본에서는 거기는 최종적인 판결 전에 행정부하고 조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한국의 이 삼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한 일본의 시각을 그대로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그냥 편가르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의 어떤 뭐 적정성 가지고는 우리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국민 정서를 저는 대변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위공직자가 그런 SNS 개인적인 입장을 그렇게 자주 표명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논란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있고요. 지금 박 의원님께서 네. 고위공직자가 SNS 표명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 논란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은 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는 둘러 표현했다고 저는 솔직히 이제 판단합니다만은 네, 네. 어쨌든지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 참모 중에 네.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의사 표현하는 저는 참모가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편가르기죠. 지나친 정치 행위라고 저는 목적 봅니다. 자체가 편가르기라고 생각하시는 네, 겁니까?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제가 선의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한일 간에 지금 강하게 자존심 싸움이 붙었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 못 하니까 나라도 나서서 우리의 자존심을 강하게 주장하고 네. 우리가 굳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결사항전의 의지를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일 외교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국면에서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저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뭐 이 의견이 다 정도까지 다를 수 할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네. 예, 이 정도 듣고 마무리하고요. 나오신 김에 김 의원님 예, 바른미래당 얘기 좀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예.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 전 공동대표가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라고 네. 사퇴를 종용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유승민 전 대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게 사실인지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또 민주평화당처럼 또 결국은 또 이렇게 갈라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참 이 국민께 죄송합니다. 이 조그만 당에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서 그런데 어제와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유승민 대표는 사퇴를 혁신위원회의 일호한 건으로 상정할 것을 종용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네. 그 혁신위원장의 발언 또 오늘 아침에 또 사퇴하셨죠. 혁신위원 중에 한 명이 또 이해운 의원한테 네. 또 그거를 종용받았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이 당시 식사 자리를 이해운 의원과 유승민 의원과 같이 했다는 것은 또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운 의원이 식사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 혁신위원장에게 한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민 대표가 부인을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이해운 대표가 다시 또 다른 혁신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에 찬성해달라라고 종용한 것을 오늘 또 폭로를 했어요. 그분이. 그 등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네. 아마 저는 한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뭐 진실은 최종적으로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혁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이 정치적 중립성 네. 이걸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뭐 인정을 할 리도 만무하고요. 이게 그냥 계속해서 가면 결국은 그냥 갈라서는 거 아니냐. 그게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뭐 김관영 원내대표 전 대표께서는 손학규 대표와 입장을 좀 같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틀의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조만간에 뭐 안철수 대표가 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얘기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세 분이 같이 모여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당의 단합을 이뤄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정치와우 정령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